안녕하세요. 로우메이트 고우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서브웨어 인공호흡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브웨어의 터치 방식은 정압식으로 기존 정전식을 사용하는 다른 인공호흡기들이나 스마트폰과는 조금 다릅니다. 정전식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에서 나오는 어떤 이 전기적 신호를 이용해서 터치가 되었다면은 정압식 같은 경우는 손톱 등을 이용해서 약간 원하는 부분을 꾹 눌러 주셔야지 인식이 된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서브웨어 같은 경우는 이동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물체에 의해서 오작동되지 않도록 정압식 방식을 채택하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인공호흡기 특징을 잠깐 살펴보고 시작을 할 건데요. 일단은 인공호흡기라는 것은 생명유지 장치입니다. 그 생명유지 장치를 양압 환기를 통해서 구현해내는데요. 저희 인간이 보통 음압 환기를 하는 데 비해서 양압 환기, 전혀 다른 방식의 환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와의 동기와 즉 싱크로니가 맞지 않는 경우에 파이팅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인공호흡기와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파이팅이 발생하게 되면은 벤틸레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바이탈 사인이 유지가 안 되고, 즉 생명 유지가 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생명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인공호흡기의 특징을 잘 알고 싱크로니가 잘 되고 파이팅이 되지 않도록 이 기계를 잘 살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인공호흡기는 약 7일 정도, 빠르게는 하루 이틀에서 보통 7일, 장기 환자인 경우에는 몇 달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7일 이내에 인공호흡기를 걸고 떼는 것이 목표이다. 왜냐하면은 인공호흡기를 오래 쓰면 쓸수록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양압 환기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오래 쓰는 경우에 양압이 환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은 안전하게 또 신속하게 인공호흡기를 위닝하는 것이 좋다. 그 예를 한번 볼 텐데요. 보통 ER을 통해서 입원하시거나 아니면 병동을 통해서 입원하셨을 때 예를 드는 건데, 뉴모니아나 COPD처럼 폐 질환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분들께서 병동에 있다가도 이제 디스미아가 생기죠. 즉 호흡을 스스로 잘 하지 못해서 O2 세츄레이션이 저하가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보통 O2 테라피, 마스크나 나잘 프롱 등을 이용해서 O2를 주곤 하는데, 자발호흡이 부족하거나 약하거나 아니면은 폐 질환 때문에 이것만으로 부족할 경우에 하이플로우 장비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NIV, Non-Invasive Ventilation을 통해서 벤틸레이션을 시도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여의치 않게 되면은 인투베이션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어레스트가 발생할 수도 있고, 어레스트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레스트가 발생하는 것이 우려된다라고 하면 빨리 ICU로 전동을 해서 세데이션을 시키면서 인투베이션을 하고, 벤틸레이션, 이제 머케니컬 벤틸레이션, 강제 환기죠. 기계 환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볼륨 컨트롤 또는 프레셔 컨트롤을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컨트롤 모드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컨트롤 모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의료진이 다 정해준다는 거고요. 그 이유는 세데이션을 시키기 때문에, 환자를 완전하게 진정시켜 놓은 상태에서는 환자의 자발호흡이 없기 때문에 컨트롤 모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세데이션을 시키는 이유는 사실 이런 싱크로니 부분, 파이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과 또 환자를 편하게 해주기 위한 목적 또한 있기 때문에 세데이션을 하겠고, 그런 과정에서 컨트롤 모드를 주로 사용한다. 이 컨트롤 모드 두 가지뿐만 아니라 요즘 PRVC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환자의 기저질환이 잘 치료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세데이션이 조금 더 이제 풀리게 되면은 환자의 자발호흡, 스판테니어스 브레이딩이 살아나게 되고요. 이때는 최대한 빨리 프레셔 서포트로 바꿔주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항상 서포트 모드로 잘 숨을 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호흡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는 컨트롤 모드에서 서포트 모드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펄스 서포트 모드, 여러 가지 다양한 서포트 모드를 사용해서 환자의 자발 호흡이 있을 때 싱크로니를 잘 맞춰서 파이팅이 일어나지 않게 활용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여기서도 환자가 숨을 잘 쉬게 되면은 CPAP 모드를 사용하게 되겠고, 이제 TPS에서 훈련을 좀 한 다음에 환자가 준비가 되었으면 익스페이션 하고 인공호흡기를 떼게 됩니다. 위닝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환자가 자발호흡으로 충분히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이플로우나 오토테라피 등을 통해서 이제 보조를 받게 되겠고요. 여기서 환자가 충분히 괜찮아졌다고 판단이 되면은 병동으로 전동 또는 퇴원을 하게 됩니다. 혹은 다른 병원으로도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인공호흡기를 적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프리유즈 체크라고 하는데요. 사용 전 점검입니다. 대부분의 의료 장비들은 사용 전 점검을 하고 사용하는데요. 생명 유지 장치이고 굉장히 고위험 장비인 만큼 프리유즈 체크를 통한 기기 안전성 확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인공호흡기 및 가습기 전원을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O2 호스를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월가스가 있을 겁니다.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혹은 산소통이 있으면 산소통 연결하셔서 이동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호흡기 전원을 켜면 되는데요. 장비 뒷부분에 이렇게 똑딱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밑으로 당기고 반대로 빌리고 그 다음에 놔주시면 전원이 켜지고요. 반대로 해주시면 전원이 꺼지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곳에서 카트 바퀴를 고정하셔서 안전하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테스트 튜브를 연결해야 되는데 흡기구와 호기구 사이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흡기구 옆에는 인스피레이션이라고 써 있고요. 호기구 옆에는 익스피레이션이라고 써 있습니다. 약으로는 인스프, 익스프 이런 식으로 써 있게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이 다 켜지면 첫 번째로 팝업창이 뜹니다. Do you really want to start a previous check라는 팝업창이 뜨는데요. previous check를 정말로 실행할 거냐? 당연히 yes 눌러주시고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뜨는 팝업창은 이렇게 화면이 뜨면서 이렇게 약간 작은 글씨로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데 이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Gas supply라고 하고요. Connect the testing tube between inspiratory outlet and expiratory inlet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흡기구와 호기구 사이에 테스트용 튜브, 테스트 튜브를 연결해달라는 건데요. 이렇게 생긴 게 테스트용 튜브인데 이미 연결해놨기 때문에 OK를 터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OK가 있고요. 터치를 해주시게 되면은 약 11가지 항목을 점검을 하겠고요. 약 3, 4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배터리 스위치 테스트 과정까지는 테스트 튜브를 연결해 주시고 이 테스트 튜브를 연결해 준 상태에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약 3, 4분 정도 동안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녹색으로 체크가 되지 않고 빨간색 불이 켜졌다, 즉 패스가 되지 않고 페일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경우에 캔슬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캔슬이 있죠. 캔슬 눌러주신 다음에 테스트용 튜브, O2 호수, 그리고 호기 카세트를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주로 뜨는 페일이 사실 많이 뜨진 않지만 가스 서플라이 테스트에서 페일이 뜨는 경우에 O2 호스를 연결하지 않았을 경우가 있습니다. O2 호스 연결 다시 확인을 해주시고 재시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페일이 많이 뜨는 항목은 인터널 리퀴지 테스트란 것과 프레셔 트랜스듀서 테스트 그리고 플로우 트랜스듀서 테스트 이 세 가지입니다. 이곳에서 페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재시도 후 페일이 되면 제대로 세척 및 소독된 카세트로 변경 즉 교체를 하고 재시도를 해주시면은 대부분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호기 카세트가 한 개, 두 개, 세 개 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세척 및 소독 방법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자 선생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O2셀 부분에서 혹시 페일이 되면요, 재시도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도 페일이 되면은 의공과나 저희 업체 쪽으로 AS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O2셀의 수명이 다한 거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람이 뜨는 경우가 있는데요. Expiratory Cassette Replaced라는 알람이 이 과정에서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그 의미는 호기 카세트를 새로운 것을 이제 장착을 했는데 프리유즈 체크가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프리유즈 체크를 진행하면 사라지게 됩니다. 혹시 한 번에 진행이 사라지지 않으면 한 번 더 테스트를 해주시면 사라질 거고요. 그래도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의공과나 저희 업체 쪽으로 AS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계 내부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저희가 O2 호수를 월가스에다 연결하게 되면은 이 메디컬 가스, 월가스에서는 압력이 3에서 5바 정도의 O2가 기계 장비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쪽에 문이 있어서 저희가 설정한 값에 따라서 RR이 15회면 4초에 한 번씩 흡기를 주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이 입구를 열어서 환자에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 필터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쪽이 오염되어 있으면은 내부에서 한 번 더 걸러주게 된다. 그래서 저희 설정한 FiO2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에어를 공급받는 것과 이쪽에서 섞어주게 되는데요. 이 에어는 보통은 일단 기본적으로 ICU에서 사용하는 인공호흡기는 에어 호수, 노란색의 에어 호수가 있습니다. 그럼 월가스로부터
에어를 공급받아서 압축되고 깨끗한 에어, 즉 공기죠. 공기를 공급받아서 환자한테 주는데 설명드렸듯이 이 서버 에어라는 장비는 이동이나 혹은 월가스, 특히 에어가스가 없는 곳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스스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터빈이라는 장치를 사용하는데요. 이 룸에어를 끌어당겨서 압축을 해서 깨끗하게 필터를 통해서 환자한테 제공을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방식의 어떤 성능이 굉장히 이제 부족하거나 굉장히 시끄러운 여러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서버 에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고 강력하게 또 소음을 최소화해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인공호흡기로 개조가 되었다, 개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O2랑 에어가 이렇게 공급이 되겠고요. 그런데 FiO2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섞인 것이 환자한테 전달되기 전에 정확히 농도가 설정이 되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이 O2 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 O2 셀은 어느 정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수명이 다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사용 주기는 1년 정도 전후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두 달 만에 한 번씩 프리 체크를 하거나 환자에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오투셀을 조금 더 오래 쓸 수가 있는데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제 창고에 그대로 있다 그러면은 이 오투셀이 기존보다 조금 더 빨리 수명이 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을 하지 않는 장비는 적어도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프리 체크 과정을 통해서 오랫동안 사용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흡기가 제공이 되고요. 인스피레이션이 제공이 된다. 그리고 환자가 숨을 쉬고 다시 뱉게 되면 호기가 이루어지는데요. 엑스피레이션이죠. 호기가 이루어질 때는 이렇게 호기 카세트, 익스퍼 카셋 혹은 익스퍼레이터리 카셋이라고 하는데 호기 카세트를 통해서 룸 에어로 빠지게 됩니다. 빠지는 과정이 좀 재미있는데요. 환자가 호흡을 내쉴 때 이렇게 긴 관을 통해서 빠지게 되는데 보통 페이션 서킷은 한번 쓰고 버리는 디스포자블인데 호기 카세트 같은 경우는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독을 해서 재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소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가 환자로부터 나오는 시크레이션이나 네뷸라적 약물이 이 굉장히 중요한 울트라소닉 트랜스듀서라고 하는 초음파 센서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이쪽을 동그란 것을 멤브레인이라고 하는데 이쪽에도 영향을 주어서 리키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볼 테고요. 어쨌든 이쪽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호기 카세트의 이런 오염 또는 약물 같은 걸로 영향을 받는 경우에 처음에 설명드렸던 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리키지나 프레셔 트랜스듀서나 플로우 트랜스듀서 테스트에서 페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호기 카세트를 소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지만 필터를 장착하여서 장비 보호 및 교차 감염 예방에도 조금 더 만전을 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넘어가기 전에 일단은 이 초음파 센서를 좀 볼 텐데 플로우 센서를 의미하고요. 초당 2000번을 센싱합니다. 환자가 호기를 내쉴 때 혹은 환자에게 가스가 들어갈 때 그 가스의 흐름이 적정한가, 과연 파이팅이 있는지 없는지, 안전한지 등등 여부를 굉장하게 빠른 속도로 면밀하게 분석을 해내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면밀하고 정확하게 분석이 되기 때문에 서버 인공호흡기의 모니터링 값을 신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초음파 센서가 초당 2000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어떤 환자 쪽에 서큘레이션이나 약물 등으로 영향을 받게 되면은 당연히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굉장히 이제 물이나 어떤 액체 등에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한두 번, 한 달, 두 달 만에 아주 빠르게 신뢰도가 떨어지진 않고요. 계속해서 누적이 되어서 몇 개월, 수개월 동안 사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사용 도중에는 모니터링 값에 약간 오차가 생길 거고 사용하기 전에 프리 체크를 할 경우에는 이쪽 부분이 패스가 되지 않고 이 플로우 센서에서 페일이 발생할 겁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네, 소독을 해서 이쪽 부분을 클리닝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 부분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제목을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해놓은 것은 요즘에 인공호흡기의 동작 방식은 전부 다 CPU에 의해서 동작이 됩니다. 즉 저희가 설정한 값을 그대로 컴퓨터가 계산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환자에게 제공해 주는 거죠. 제공해 줄 때는 가스의 모듈을 통해서 환자에게 O2와 에어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섞여서 환자에게 들어갔다가 나올 때 이 초음파 센서를 통해서 굉장히 면밀히 감시를 해서 과연 환자에게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안전하게 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에어를 공급받을 때 필터를 사용하는데요. 이 필터
같은 경우에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은 필터 효율이 떨어져서 이 룸웨어에 클리어하는 룸웨어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막히게 된다면 네, 효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에어 필터를 교체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네,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호객 카세트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강조를 해드렸는데, 교차 감염 예방 및 장비 보호를 위해서 이 필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서버 디오가드라는 정품 필터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다가 장착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좋은데, 일단은 호기 카세트의 어떤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기 카세트를 분리하고 다시 장착할 때는 이 네모 부분을 눌러주시면서 빼주시면 되겠고요. 장착할 때는 끝까지 밀어 넣어 주시고 윗부분을 눌러서 장착해 주시면 되는데, 이쪽 입구 부분을 너무 강하게 누르게 되면 파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윗부분을 눌러서 장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기 카세트 내부에는 굉장히 중요한 초음파 센서가 있기 때문에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멤브레인이라는 게 있는데, 멤브레인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환자에게 가스가 주입이 될 때는 이쪽 부분을 꽉 막아주면 환자한테 가스가 제공이 되고요, 환자가 뇌시려고 하면은 이 부분을 아래쪽으로 이제 열어주면서 이쪽으로 가스가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에 시클리온이나 환자의 그 네뷸라이저 약물 같은 게 침착이 돼서 굳게 되면 좀 딱딱하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분이 꽉 닫히지 않게 되면서 리키지가 발생을 하는데요. 리키지가 발생을 하면 사용 도중에도 문제가 되고 프리 체크에서 리키지 테스트에서 페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네, 소독이 되고 깨끗한 카세트로 변경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리고 필터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소독 방법이 있는데요. 소독제 대부분 알코올을 의미하고요.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건 70%지만 병원에서는 80% 전후의 알코올을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멸균이나 소독 세척기가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소독제를 사용해서 이쪽 부분을 클리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필터를 사용 안 한 경우에 이런 식으로 약물이 잘 안 보이긴 한데 하얀 게 이런 식으로 묻어 있어서 리키지가 이제 발생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좀 과장된 거긴 한데, 아주 오랫동안 필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이물질이 쌓인 경우에 이렇게까지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염이 되어서 뭐 멸균을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이옥가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옥가스를 아무리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이제 멸균은 되지만 클리닝은 되지 않기 때문에 소독제를 사용해서 클리닝을 해주시면 장비의 정교함이나 내구성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터를 사용해주면 상당한 이제 예방 효과가 있는데, 필터를 사용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부분은 이제 카세트 쪽으로 이물질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소독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서버 디오가드 필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일단은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교차 감염 예방 및 장비 보호에 굉장히 중요한데, BFE랑 VFE라는 게 있습니다. Bacterial Filtration Efficiency 혹은 Virus Filtration Efficiency라고 하는데, 이런 고가의 필터 같은 경우에 99.9999%인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의 다른 필터인 경우에 BFE는 보통 99.999%, 더 중요한 것은 이 VAFE, 바이러스 필트레이션이 99.99%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99.9999%랑 99.99%두 자릿수 차이가 나는데요. 이 정도 차이에 따라서 바이러스를 걸러낼 확률이 적게는 뭐 100배 정도에서 많게는 뭐 200배, 300배, 보통 뭐 200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특히 환자가 이런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환자라면은 이 VFE가 높은 필터를 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숫자 차이는 두 자리 차이지만 적어도 100% 이상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사용 시간은 이제 48시간까지는 개런티가 됩니다. 이 효율이 보장이 된다는 거고요. 그 이후로 사용하는 경우에 뭐 네뷸라이저를 얼마나 사용하냐, 뭐 스플로우가 얼마나 많냐, 또 물이 얼마나 찼냐 등등에 따라서, 약물을 얼마나 사용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어쨌든 필터가 막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해야 되겠고요. 필터가 막히면 신속하게 필터를 교체해 주셔야 되겠고, 그 외에도 너무나도 오래 사용하게 되면은 이 필터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서브 디오가드 필터의 장점은 높은 효율을 유지하면서 낮은 저항을 유지하기 때문에 인공호흡기 사용 시 적합하다는 거고요. 1번과 2번 으로 구조가 나눠져 있는데 1번은 헤파 필터입니다.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를 걸러내는데 굉장히 작은 입자를 효율적으로 걸러낸다는 특징이 있겠고요. 2번 일렉트로스태틱 필터라고 하는 것은 네뷸라이저 약물을 효과적으로 집진하여서 이 헤파 필터 쪽으로 약물이 흡착되지 않도록 이제 좀 예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터 같은 경우는 보통 대부분 일렉트로스태틱 필터만 있기 때문에 약물 같은 것을 집진해서 장비 보호에는 굉장히 탁월하지만 박테리아까지는 어느 정도 걸러주지만 바이러스를 거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다음으로는 페이션 서킷 테스트가 진행이 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스위치 테스트까지 다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이번에는 페이션 서킷이라고 나오면서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complete patient circuit을 연결해달라. 완전하게 환자가 사용하기 전에 서킷을 연결해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류소도 채워달라고 하는 건데요. 서킷 컴플라이언스 측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화면에서처럼 서킷과 필터 그리고 물까지 환자가 사용할 모든 것을 다 연결해 준 다음에 이제 블락 와이피스 와이피스는 이쪽 부분이 와이피스라고 하고요. 이 부분을 블락해달라고 하는데 손으로 막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대부분 서킷은 마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개로 막힌 상태에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멸균 증류수, 필터, 그리고 열선 케이블, 그다음 온도 측정 케이블을 다 연결해 주시고 휴미디파이어 챔버랑 뭐 이런 부분 다 연결해 주신 다음에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리퀴지가 있으면은 check connections, patient circuits and exploratory 카셋이라고 메시지가 뜨면서 넘어가지 않고 확인하라고 계속해서 팝업창이 뜹니다. 그래서 리퀴지가 생기면 이 과정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리퀴지를 다 없게 해준 상태에서 진행해 주시면 된다. 리퀴지가 많이 뜰 수 있는 부분은 이 멸균 증류수 연결하지 않았을 때 이 멸균 증류수 라인 쪽으로 셀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연결해 주시던가 아니면 모든 부분을 꽉 연결하셔가지고 리퀴지가 없게끔 해주시면 되겠고요. 서킷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서킷의 리퀴지도 중요하지만 서킷의 컴플라이언스를 측정해서 실제 환자에게 타이달 볼륨을 줄 때 변수를 제거하는데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서킷 테스트가 중요하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MR850 이 휴미디파이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요. 이 휴미디파이어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VH3000이라는 모델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이 MR850 휴미디파이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호흡기 사용 중에 반드시 가습기를 동작시키는 것입니다. 환자가 가온가습을 하지 않게 되면은 굉장히 드라이한 가스가 환자한테 전달이 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월가스에서는 그 습기가 전혀 없습니다. 없어야 되고요. 있으면 장비 내부로 그 습기가 유입될 경우 고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습기가 없는 드라이한 가스가 들어가는데요. 환자가 인투베이션 하게 되면은 상기도가 못 쓰게 되게 따라서 가온 가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 사용 시 가습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꼭 켜주셔서 이 가습기가 사용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인베이시 모드가 있고 넌 인베이시 모드가 있는데요. 목표 온도가 조금 다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인베이시 모드를 많이 쓸 텐데요. 챔버의 이제 온도는 37도로 유지를 해주는데 환자 앞에 온도는 40도까지 올려줍니다. 왜냐하면 환자 앞에서부터 그 열선이 없는 부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열선이 없게 되었을 때 온도가 떨어지면서 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온도를 조금 더 높여준다라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가 있나? 없네요. 전으로 돌아와서 지금 보시면 열선이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열선이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클로즈 석션 그리고 ET 튜브까지 이 긴 기간 동안 열선이 없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면서 물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석션을 하게 되면은 환자 시큐션보다 물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이런 가온 가습되는 과정에서 가습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액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온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 앞에서 온도를 조금 더 높여준다라는 거고요. 이 가습기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이 뮤트 버튼입니다. 뮤트 버튼을 2초 눌러주시면요. 이 온도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온도는 물통의 온도고요. 두 번째 온도는 와이피스 즉 환자 앞의 온도입니다. 그 온도가
처음에는 37도 플러스 마이너스 0.5도, 두 번째는 40도 정도가 나오면은 온도 유지가 잘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물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뮤트 버튼 2초 눌러가지고 확인해 주실 수 있겠고요. 온도가 잘 유지가 되지 않으면 노란색의 열선 케이블을 바꿔서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 열선 케이블을 바꿔도 해결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온도 측정 케이블 한번 바꿔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의공과나 저희 쪽으로 AS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람은 이런 식으로 뜰 수가 있는데, 텍스트가 뜨지 않고 알람이 뜰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색깔이 칠해지면서 문제가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곳에 이제 불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부분은 케이블을 다시 한번 연결해 줌으로 인해서 해결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좀 해결 어려운 게 이 워터 아웃, 물통에 불이 들어오는 건데요. 물통에 물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물통이랑 그 워터, 증류수를 연결했을 경우에 증류수의 물이 거의 바로 쭈르륵 떨어지면서 바로 물통에 물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짜야지만 들어가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부분 물통에 그리고 필링 라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장이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로우 템퍼러처라는 게 있는데, 온도가 이제 37도 플러스 마이너스 0.5도이기 때문에 보통 36.5도에서 37.5도 정도가 되어야지 정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어쨌든 36도 이상이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온도가 35.5도가 안 되거나 45도, 42도보다 높은 경우에는 여기 폐 쪽에 불이 들어오면서 알람이 발생합니다. 알람이 발생하는 경우에 어, 이제 열선 케이블부터 바꿔서 문제 해결해 보시고요. 안 되면 온도 측정 케이블 바꿔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의공과나 저희 업체 쪽으로 문제 해결을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S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